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칩 심포지움 세션 1 How to perform safe PCI in chip situations without surgical backup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의 정욱성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좌장을 맡아주실 선생님은 우리 배정환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업무 발대가 돼가지고 집에서 네. 선생님 뵙고 싶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증례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패널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규 교수님, 선생님. 네. 지금 계신 병원 좀 얘기해 주시죠. 어디 계시죠? 마이크. 그다음에 우리 김성훈 교수님 병원 좀 얘기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고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그다음에 이유용 선생님, 제가 네, 병원을 잘 몰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한국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동주 선생님. 네, 청주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최강훈 선생님. 예, 영남대학교병원의 최강훈입니다. 네, 박규태 선생님. 네, 한림의대 춘천성시병원 박규태입니다. 우리 이면희 선생님은 대전성모병원 맞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지금 시술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몸이 좀 아프신 선생님이 계셔서 한 두세 분의 패널은 빠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엔지오방이 있어서 PCI가 가능한 전국의 의료기관이 한 200개 정도 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중 흉부외과 서지컬 백업 100% 풀 서지컬 백업이 되는 병원은 불과 50개밖에 안 되고요. 한 150여 개 의료기관이 서지컬 백업 없이 지금 PC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2차 병원 선생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서 안전하게 PCI를 나눌 수 있는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이 이 세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정환 교수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 교수님이 셋째, 넷째, 다섯째 케이스 소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 그러겠습니다. 증례 Q&A는 우리 배 교수님이 좀 진행을 해주시고 좀 증례를 좀 이 Q&A를 많이 하기 위해서 10분인데 가능하면 증례를 짧게 해주시고 증례가 끝나면 뭐 한 개 정도의 질문 드리고 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성모병원 이면희 선생님의 Optimal Revascularization Strategy in Patients Undergoing CHIP PCI Lessons from Various Clinical Scenario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전성모 심장내과에서 지금 인터벤션으로 근무 중인 이면이라고 합니다. 또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 주제가 칩 환자에서 서지컬 백업 없이 안전하게 PCI하는 건데 아마 오늘 심포지엄 내내 이제 여러 유명 교수님께서 PCI 스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처음이고 해서 간략하게 PCI 전후 우리 매니지먼트에 좀 초점을 들어서 서지가 백업뿐만 아니다. 우리가 에크모 같은 메카니컬 서포트 디바이스도 좀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칩 환자 데피니션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분류해서 이제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션트 팩터를 고려해야 되겠고, 페이션트 코모비티나 헤모다이나믹스,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고려하고 이 세 가지 팩터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양상이나 아나토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매니지먼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에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입니다. 86세 여자 환자시고 한 달 동안 지속된 니아 클래스 4의 DOE, 체스트 페인, 그리고 그레이드 3, 4 정도의 피팅 이데마를 내원하셨습니다. 당뇨로 인슐린 치료하고 계신 분이고 CKD 한 3 정도 되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디멘시아가 있으셨고 이제 로컬에서 스타틴제와 이뇨제, 당뇨약 그리고 인슐린 란투스를 맞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응급실 내원하실 때는 타키카디아가 있으시고 타키프니아, 나살프론 119 통해서 5리터에 세츄레이션 93%, BMI가 한 19.5 정도 되는 초고령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니셜 랩상 헤모글로빈 6.9였었고 아나비아 스테디상 전형적인 아이런 디피션시 아니미아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디악 엔자임은 CKMB가 한 정상보다 한 2.5, 3배 정도, 트로포닌 T도 저희 병원 이제 어퍼 노멀치의 4배 정도 상승돼 있었고, 크레아틴 한 1.3 정도, 프로비엠피는 한 17,000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니셜 체스트 엑스레이 보시면 그 카디오메갈리아, 어큐트 풀모너리 이데마, 바이레트럴 플루이드 이퓨전 소견 보이고 있었고요. 그 이니셜 ECG 상에는 베이스라인 리듬은 사이너스 타키카디아의 그 엔테리어 프리코델리의 아주 Q웨이브가 보이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보시면 이젝션 프랙션 한 27% 정도 있었고, 시비얼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었고, LAD 테리토리와 RCA 테리토리의 리저널 월 모션 어블란트가 있었으며, 그레이드 3 정도의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에 시비어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동반된 환자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카디악 엔자임 상승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칩의 그 팩터가 복합되어 있는 환자라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자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입 1 MI보다는 타입 2 MI, 즉 마이오카디아 옥시전 서플라이나 디멘전의 임밸런스에 의해서 엔자임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제 아이론 디스피전시 아네미아 되는 워크업을 먼저 했고, 내시경상 가스트릭 엠트림의 이런 매스 소견이 보였으며, 추후 바이옵시상 아데노카시노마가 진단되었으며, 패시티상에는 디스턴스 메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보기 위해 코로나 CT를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 CT 상에는 미드 RCA랑 프록시마 LAD의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 소견이 보였으나 일단 디스탈까지도 플로우는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메디카 테라피를 먼저 했고요. 수혈통의 아네미아를 교정을 하고, 컨제스트 하트 페일리어에 대해서 피그테일 플루랄 이퓨전의 드레이니지를 하고 이뇨제 치료를 충분히 했으며, 일단 ICMP에 대해서 스타틴과 베타 블로커 그리고 ARB 제제, SLGT 이니비터를 총 2주 정도 쓴 다음에, 이 이후에는 환자가 이제 셀프 엠블레이션 가능할 정도로 전신 상태가 호전돼서 외과로 트랜스퍼해서 가스트릭 캔서에 대해서 라파로스코피, 빌러스2 가스트렉터미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포스트 오피 케어를 하다가 일단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하실 때는 디오이드 니아 클래스 1, 2 정도로 좋아지셨고, 걸어서 이제 자가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제 3개월 정도 충분히 이제 옵티마 메디카 GDMT를 시행을 하였으며, EF는 처음에 이니셜 27%에서 47%, LAD 테리토리의 리저널 월모전도 많이 호전되었으며, 다이스 펑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후에 이제 입원시켜서 이미 코로나의 아나토미상 제가 이제 아나토미를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술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트랜스 라디얼 어프로치로 뭐 헤모다이 서포트 없이 이렇게 DS, LAD 한 개, RC 한 개, 그래서 뭐 토탈 프로시스 타임은 한 20분도 안 걸리게 잘 치료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칩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거 이미디어트 리바스컬라이제이션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면 페이션트 언더라인 팩터를 교정해서 제너럴 컨디션을 빌드업하고, 그리고 옵티멀 GDMT를 충분한 기간 동안 한 다음에 안전하게 시술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일단 두 번째 케이스는 코로나미 아나토미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76세 여자 환자시고, 일단 CCS3 정도의 체스트 페인을 통해서 외래를 주소로 오셨고요. 고혈압 약세를 드시고 계셨고, 에코상 특이 소견 없었으면 랩상도 뭐 크레아틴이 한 마일드 엘리베이션 정도, 프로비엠피가 한 600 정도 마일드 엘리베이션 외에 특이 소견 없었습니다. EKG상도 특이 소견 없었으며, 그래서 전형적인 티피컬 레포트 엔자이너를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엔지오를 찍었고, 엔지오상에는 RCA의 프록시마 RCA의 시그피털 리전, 디스크린 리전이 하나 있었고, 디스탈 엔지오상에 보시면 디스탈 랩트 메인 트루 바이퍼케션 리전이 이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고령이고, 일단 트랜스 라디얼 어프로치를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 RCA만 PCI 하고, 그 디스탈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션 대해서는 이길 그 페모럴 어프로치로 아이브스 가이드에서 아나토미를 보고 최후 플랜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이브스를 이제 봤는데, 그 LAD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실 서크는 물론 LAD만 괜찮아 보이고, 플락도 그 LAD에서 서크 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센틱하게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서크 같은 경우에는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시그니피칸 스테노시가 보이지만, 아이브스를 봤을 때는 플락가 미니멀 플락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엔지오그래픽하게는 그냥 트루 바이퍼케션 리전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브스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메디나 클라키는 111이 아니라 110인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냥
서크는 아예 포바도 하지도 않고 LAD에 대해서 포바하고 그냥 프로비저널 DS 스탠팅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레플 메인 프록시마 LAD까지 프로비저널 DS 스탠팅 하나를 넣고 그다음에 팟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IVS를 보시면 처음에 이니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파악했기 때문에 서크에 보시면 플락 시프트도 전혀 없고 루미널 다이미터도 제대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이널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팟을 하고 이제 NC 볼룬 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버스 영상에서도 프록시마 엔지오그래피 상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아이버스 상에서 보면 MLA도 거의 5.5 이상 잘 유지되고 시술한 지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엔지오그래피 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굳이 이제 좀 어렵게 시술하지 말고 환자가 괜찮다면 이런 이미징 가이드, 아이버스나 OCT 같은 이미지 가이드를 통해서 코로나의 아나토미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술하는 게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거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사실 저도 가장 두려운 환자인데 이렇게 페이션스 코모비티나 헤모다이내믹스, 아나토미가 다 동반된 환자였었는데 84세 남자 환자고 CKD 스테이지 4고 베이스라인 크레아틴 한 3점 정도 되고 이전에 이제 LAD랑 뭐 여러 RCA 스텐트도 했고 서크는 CTO고 PDA도 CTO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EF는 한 3년 전에 한 35% 정도 되고 사실 3주 전에 크로닉 디커패시티 하트 페일러로 입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숨차서 입원하셨고 크로닉 아니미아가 있었고 카디악 엔자임은 원래 하트 페일 때문에 크로닉하게 마이드 엘리베이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내원 당시에 크레아틴 한 4.3 정도 되셨고요. 하이퍼나트리미아가 있었고 3년 전에 비해서 그 EKG는 이제 번들 브랜치 블락이 좀 더 심해지고 LBBB 패턴이 점점 점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데마가 보이고요. 에코는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는 EF가 한 37% 됐었는데 3주 전에 내원할 때는 EF가 20% 미만으로 이렇게 감소됐던 환자고요. 다이스톨 디스펑션도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디카 테라피를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이제 호흡 곤란이 호전이 안 돼서 그냥 시술을 진행했고요. 시술했을 때는 이제 페모럴 어프저치 디스탈 레프트 메인에 이제 그 바이퍼큐셜 리전이 새로 생겼고 LAD 테리토리에도 ISL 리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너무 이제 위험할 것 같아서 디스탈 레프트 메인은 이제 다이렉트 스탠팅을 프로비저 스탠팅을 하고 여기는 DS를 프록시마 LAD는 DS로 하기로 하고 시술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뭐 LAD 먼저 포바하고 레프트 메인 포바하고 이제 빨리 시술을 끝내려고 이제 LAD에 다이렉트 이제 DS 스탠팅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환자가 다 의식도 멀쩡하고 바이탈도 뭐 110 이상 유지돼서 이노트로피스만 스테인 바이 시켜놓고 이제 시술이 잘 됐구나 하고 마지막에 이제 DEB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DEB를 한 40초 정도 하니까 환자가 이제 시스톨릭이 60대로 떨어지면서 PA로 이제 어레스트가 한번 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급하게 CPR을 하고 한 30초 CPR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CCU로 옮겼고 사실 한 시술 끝나고 한 40분 있다가 CCU에서 서스테인드 VP 어레스트가 와서 이제 안타깝게 뭐 에크모 이렇게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사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칩 팩터가 있는 환자들은 당연히 이제 메카니컬 서포트 하에 또 프로테스 PCI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일단은 PCI 하기 전에 만약에 응급으로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페이션트 그러니까 언더라인 디지즈를 치료하고 빌드업하고 최대한 옵티멀 메디컬 세라피 GDMT를 충분히 한 다음에 PCI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CT나 이미징 스터디를 통해서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파악하고 다른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이런 PCI 여러 가지 PCI 스트래티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능한 컴플리케이션에 대비를 하고 시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PCI 중에서는 일단 가능하면 PCI를 시간을 짧게 하고 심플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미징 바로 이제 엔지오그래피 상으로 코로나의 아나토미를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아이버스나 OCT 같은 이미지 스터디를 통해서 코로나의 아나토미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시술을 최소화하는 게 프로시전 타임도 줄이고 라디안 익스포저나 콘트라스트 다이 유지를 줄여서 세이프하게 PCI를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시비어 LV 디스펑션이 있는 환자거나 아니면 어드밴스 CKD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롱 듀레이션의 벌륜을 피하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술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엔지오만 집중하다 보면 환자의 헤모다이나믹스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 중에 아니면 이제 간호사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시술 중에 이제 그 헤모다이나믹스의 변화가 없는지 면밀한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특히 베리아리스크 같은 환자, 이런 CBLD 디스펑션이나 어드밴스 CKD나 이런 컴플렉스한 코로나 아나토미가 동반된 이런 모두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이런 프로텍티브 메카니컬 서포트 디바이스 하에 프로텍티브 PCI를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거기에는 저 서지컬 백업이 되죠, 대전성모병원은. 되긴 되는데요. 네. 사실 좀 교수님도 좀 혼자 계시고 좀 아, 인력이 네. 많이 부족해서 네. 네, 시간 관계상 케이스 5가 끝난 다음에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규태 선생님, 춘천성심병원이고요. Simple is not simple from a case of left main PCI. 아마 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박규태입니다. 칩 워크숍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레프트 메인 스텐트를 넣고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좀 생겨서 그 이후에 이제 프로시저 한 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메인 뭐 선생님들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는 이제 레프트 메인이 이제 뭐 제일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프로시저의 그런 스킬도 많이 발전을 했고 이미지 가이딩으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독립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터벤셔니스트를 이제 길을 가게 되면 뭐 5년 이내에 이제 혼자 하게 되면 그 뭐 판단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백업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50세 여자분이고요. 2년 전에 2020년도 10월 8일 날 뭐 보는 저희가 체스트 페인으로 오셨고, 환자는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엔자이나 의심돼서 이제 트랜스퍼 된 분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외래에 왔을 때는 엑스레이하고 EKG 상에서는 막 큰 이상은 없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엔자이나 이제 심텀이 있고 해서 전형적으로 있어서 일주일 뒤에 입원하라고 해가지고 입원해서 한 검사에서는 카디악 마커가 상승되어 있고 지금 안테리어 리더 쪽에 ST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V1부터 뭐 V3까지 ST 체인지가 좀 있어서 리센터 MI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이 케이스는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본 환자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년 뒤에 제가 팔로업 중에 이제 받아서 했던 환자인데요. 일단 뭐 외래에서 이제 그 검사를 뭐 심플하게 이제 TT를 보게 되고, TT 상에서는 월모션이나 뭐 LVH나 이런 거는 크게 그리고 이제 그 마이트럴 밸브 MR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MR은 저희가 이제 약간 그 A3 쪽으로 해서 프로랩스 소견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뭐 메디케이션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심텀에 대해서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하신 것 같고, RCA는 뭐 괜찮았고 LAD 썩도 괜찮았는데 딱 그 레프트 메인 입구 쪽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파즘이 같이 온 리전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뭐 오스티아 쪽에 오프닝 사이트에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징 스터디가 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해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뭐 리센트 MI고 해서 아마 바로 그 볼룬 딜라테이션을 해서 되게 심플하게 프로시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론은 이제 3.05, 15로 이제 볼룬 딜라테이션 하고 난 다음에 4.0에 15로 스텐트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스텐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스텐트가 사이즈가 조금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 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이 그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들었고, 그래서 앞쪽 오스티움 거의 뭐 프락시말 파트인데 뭐 디스탈이나 이런 건 다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노멀 리전에 아마 레프트 메인에서 그썩 오스까지 그다음에 LED 오스까지 이렇게 좀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상으로는 뭐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게 레프트 메인을 치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뭐 시리얼 EKG로 이제 ST 체인지 안테리어 리드 쪽에 좀 있었던 ST 디프레션, 뭐 ST 엘리베이션 의심되는 소견들은 이후에는 뭐 괜찮아져서 환자가 증상이 없으셔가지고 뭐 데프트 유지하면서 하이 인텐시티 스타팅 처방하고 이제 퇴원을 하셨고, 정말 그 리뷰를 해도 뭐 별 리뷰할 게 그 엔지오그래피 파인딩 끝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봄부터 제가 환자분을 팔로우 하고 있었는데, 제 이 사진을 봤을 때 조금 프로비저널 스텐팅을 했을 때의 그런 오스티움 쪽에서 이제 적절하게 팟을 한 게 조금 없다는 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텐팅이 LED 쪽으로 가면서 썩 하고 딱 입구 쪽으로 해서 조금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뭐 FFR까지 확인을 해서 썩의 오수가 괜찮은지까지 좀 확인하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이솔레이티드 레프트 코로나리 아트리 오스티움 스테노시스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레프트 메인에만 그 포칼하게 스테노시스 있으면 바스큘라이티스가 있지는 않나 이런 게, 특히 제가 한 3명 정도 경험했는데 젊은 여자분들한테 레프트 메인에 그런 프락시말 파트에 딱 포칼하게 오스티움 아이솔레이티드 스테노시스가 확인이 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케이스를 리뷰를 조금 해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고, 뭐 아세로스클레로틱 인티말 플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언더라인 디지즈가 뭐 DM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했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굉장히 고민했는데, 바스큘라이티스 랩도 이제 제가 외래에서 나가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 네거티브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좀 코리아 젊은 여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옐로우 아세로마 플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케이스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전들 그 외국 케이스를 찾아보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여자들한테 조금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뭐 특이하게 이제 원인 자체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팔로업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분이 그 외래 약을 타러 오셨는데 그 주차를 조금 멀리 하셔가지고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가슴이 아파요. 이래가지고 EKG를 그냥 한번 찍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EKG에서 그 레트럴 리드 쪽으로 ST 디프레션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니 그 운동하시면 그 가슴이 아프시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세게 운동하면 요즘에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ST 체인지가 저명하게 있고 언스테이블 심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팔로우 엔지오를 조금 당겨가지고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RCA는 괜찮았고 여기 이제 LAD를 했는데 저희가 그 랩트 메인에 스텐트가 들어가서 저희 페모럴 어프로치 했거든요. 혹시라도 모를까봐 사고 날까봐. 그래서 봤는데 역시나 그 ISR이 오면서 섭 오스하고 LED 오스하고 두 가지 이렇게 다 지금 스테노시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좀 해보니까 스텐트가 들어갔던 게 언더 이스페이션 되고 이 디스탈 그 포지션 자체가 LED 오스와 서브 오스가 다 겹쳐진 이런 이제 스텐팅 그 마루 포지션이 좀 있었던 게 좀 확인이 됐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이 카디악 마커도 올라가 있고 심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수술을 보내야 될지, 다시 이제 만약에 이거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또 투 스텐트를 또 이렇게 겹쳐서 넣어야 될지, 그다음에 하게 되면 에크모 백업을 해가지고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환자가 이제 심텀이 이제 뭐 가이딩만 걸더라도 환자가 심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크리티컬한 컬플 리전인 썩 오스를 빨리 열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뭐 와이어링을 해서 뭐 당연히 지금 엔지오그래피 상으로 해서 오스 자체가 90% 이상이니까 인터벤션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이제 50% 이상이니까 랩트 메인도 지금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아시겠지만 뭐 랩트 메인하고 그 LED 프락시말 뭐 랩터 서 프락시말 오스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시저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지금 50이란 말이죠, 나이가. 그래서 이거를 메인에 큰 게 하나 있고 그것도 이제 사이즈 언더 이스페이션데 4.0이 있고, 그다음에 LED 사이즈도 지금 4.0이 들어가야 되고 썩도 최소 3.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프로시저 하고 난 이후에도 이분이 이제 그 스럼부스나 다른 이제 메카니컬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네이티브 베이스에서의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바이프케이션 리전에서의 고민인데 스텐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리스테노시스가 왔을 때의 고민은 또 다른 고민이기 때문에 일단 스텐트까지 일단 만약에 달색이 되고 만약에 응급 사항이 되면 에크모 백업을 해서 투 스텐팅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테크닉을 할지 프로비저널 티 스텐팅 이전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석을 이제 다시 와이어링 해가지고 스텐트를 다시 나오게 하고 큘롯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DB라는 옵션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엔지오를 하고 와이어를 넣는 그 두 가닥 와이어를 넣는 순간에 스텐팅인지 또 DB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여러 가지 논문들 EBC 클럽 같은 경우에는 크러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 맞게 환자의 적절한 프로시저를 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2021년도 나온 EBC 메인에서는 프로비저널을 해서 스테바이즈 프로비저널 해도 투 스텐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웃컴이 괜찮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일단 얼마 정도 이제 오스 자체가 회복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플로우를 확보를 해서 벌룬 딜라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에 15로 해서 벌룬 딜라테이션 하니까 다행히 플로우가 이제 확보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숨 돌리고 아이부스를 좀 봐야 되겠다. 아이부스 상에서 우리가 보였던 리전 자체가 이게 플락이 정말 이제 ISR이 와서 이 스테노시스가 왔는지 아니면 그 디스탈 스텐팅 자체가 그 포지션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카라이널 시프트 때문에 오스가 막혔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부스를 좀 보니까 다행히 굉장히 좋은 그 코로너리 아트리 가지고 있더라고요. 썩도 프락시말까지도 괜찮았고 일단 여기는 이제 볼룬 딜라테이션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텐트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아도 되고 카라이널 시프트 플러스 플락 자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LAD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스테노시스 리전 보였던 부분도 아마 그 스텐팅이 좀 떠 있고 랩트 메인도 다 이게 이제 사이즈 디스크레펀시가 있어가지고 아마 5 이상인 그런 랩트 메인 사이즈의 4자리가 들어가서 ISR처럼 보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프락시말 리전의 썩이나 LAD 리전 자체가 이제 노말에 가까운 코로니를 가지고 있고 딱 썩 오스에만 이렇게 이제 한 50% 60% 정도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유명한 사진이죠. 이제 구봉근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프케이션 리전에서 항상 플락 시프트인지 그 카라이널 시프트인지에 대해서 카라이널 시프트가 스텐팅 이후에 조금 더 많이 온다는 거를 이제 나왔던 논문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가 멀쩡한 혈관에 이게 스텐팅이 이제 눌리면서 카라이널 시프트가 오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그 스텐 부스트로 밟아놓은 거 보면 이게 이제 스텐트도 다 안 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양쪽으로 해서 다 썩 오스에 스텐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 보면 안 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디스탈 파트로 해서 썩에 멀리 이제 우리가 와이어링을 해야 돼가지고 그 전에 이제 프로비전을 이게 팟을 한다고 했는데 4밖에 안 늘려서 앞쪽은 아마 언더 인스페이션이 확실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8개월 뒤에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스테노시스가 와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 디스탈 파트 쪽으로 해서 썩에 와이어링 하고 그 다음에 LAD로 해가지고 벌룬 딜레테이션 해가지고요. DB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스텐팅을 2개를 넣어가지고 또 오그러지게 랩트 메인에 있던 스텐트가 3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양쪽으로 해서 DB를 3.5,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시 아이부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부스 상에서는 DB에서 이제 양쪽으로 3.5, 3.0 열어놓으니까 오스 자체는 크게 이제 플로우 자체는 확보가 돼서 키싱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키싱해서 마지막 이제 저희가 파이널 엔지오그래피로 보면 플로우 자체는 다 확인이 됐고 끝나고 이제 저희도 누구도 이제 랩트 메인에 지금 오스 양쪽에 이게 쫄렸을 때에 DB를 하고 난 다음에 아웃컴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저도 쫄리는 마음에 3개월 팔로우 열심히 해가지고
CT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CT 3개월 뒤에 팔로우에서는 메인에도 우리가 이제 그 리전 자체가 이제 다 열어준 게 확인이 됐고, 오스 자체가 이렇게 이제 딱 양쪽으로 V자로 이렇게 걸쳐 있던 게 벌룬 딜라테이션 키싱하고 난 다음에 다 확보가 돼가지고 환자는 지금은 심텀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이게 아주 심플한 리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뭐 아이부스 가이드도 아니고 그냥 했던 배 환자였는데, 교수님 발표 중에 죄송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옵션을 그때 처음에도 생각을 했지만 오늘 주제인 서지컬 오퍼레이션 백업이 안 되는 캐비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프로비저널 스텐팅을 어떻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팟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디스탈 스텐트 랜딩 자체도 아주 옵티멀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랩트 메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부스 가이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규태 선생님. 우리 배정환 교수님이 세 케이스 진행해 주시고요. Q&A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영남무대의 최강훈 선생님께서 improper use of guiding extension 카테타 때문에 생긴 카디악 어레스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디스커션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배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프로시저 중심으로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도 짧게 준비했지만 더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병원의 최강훈입니다. 저는 원래 동국대병원에서 카디악 서전 백업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카디악 서전이 풀 백업이 되는 병원으로 좀 이동을 해서 제가 그런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5세 여자였고 DM이 있고 엔자임이 상승됐고 최근 체스트 페인이 심해서 내원을 했고요. ST 엘리베이션이 이제 V2, 3F에 있어서 바로 이제 시술을 확인을 했습니다. RCA는 인터미디트 리전이 있었고요. 레프트를 보시면 레프트 LAD 토탈 오클루전이 있죠. 최근에 이제 생긴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시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캐비지를 고려해야 될 사정이 아니었으니까요. 한번 더 보시면 LAD 프록시말에 다이고널이 바이피케이션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리전이 있었습니다. 레프트 메인도 괜찮았고 레프트 프록시마 LAD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카디악 백업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리전이라 생각을 했고 별 걱정을 안 하면서 사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이색이 났거든요. 여기 반론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이색이 확인이 됐고 스탠을 이제 충분히 커버를 하기 위해서 LAD 오스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해야겠다 하고 제가 스탠을 준비해서 반론 준비하고 넘겼습니다. 스탠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뭐 흔히 있는 일이시겠지만 저는 뭐 사실 이런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스탠이 안 넘어가서 이 커브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커브를 좀 오버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익스텐션 카테터를 한번 써보면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역시나 쉽게 넘어갔습니다. 아주 다행이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넘어갔습니다. 쉽게 넘어갔고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번 위치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도 익스텐션 카테터가 좀 안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좀 오스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서큼 오스를 안 덮도록 제가 조금만 위치를 조정하면서 컬러 인플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사실 뭐가 잘못됐냐면은 카디 익스텐션 카테터를 너무 오래 놔둔 겁니다. 레프트 메인에 디스탈 리전이 약간 있었는데 그 메인 리전 자체를 막을 정도의 그 작은 병변이었던 거죠. 거기에 익스텐션 카테터가 들어가고 이 VF 어레스트가 납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그 하이 리스크의 피처의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VF 어레스트가 언제든 이런 시술 릴레이트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디필레이션 하고 환자는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일단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뒤에 이제 VP 어레스트가 이제 계속 이제 CCU 와서 본 에코에서 이제 레프트 메인 LAD 전체 테리토리 영역이 다 하이포캐나이징 오면서 VT 스톰이 오고 VT VF 스톰이 온 다음에 에크모를 넣고 에크모 백업하에서 한 일주일 정도 4, 5일 정도 에크모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에크모를 떼고 이제 충분히 회복해서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술이 간단히 할 수 있었지만 VF의 리스크는 언제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얻은 교훈을 제가 다른 병원에서 보내드릴 환자로 다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73세 남자 환자분이고 다른 병원에서
VF 어레스트가 나서 에크모를 넣은 상태로 저희 병원에서 전원을 주신 환자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스럼버시스가 왔다 하면서 오신 환자고요. 그 병원에서 환자는 첫 번째 PCI를 2시에 했고 두 번째 스탠드 스럼버시스가 와서 4시에 저희 이 10년도를 보고 LAD에 2개 스텐트 넣은 거 윗부분으로 세부터 메인 위쪽으로 오스에 스럼버시스가 확인이 되죠. 물론 이 중간에도 그 스럼버시스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론을 시도를 했는데 레프트 메인에 있는 스럼버시스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 VF가 왔고 그리고 V에크모를 그 자리에서 바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은 이제 흉부외과 서포트가 안 되는 병원이었고요. 근데 에크모는 있었기 때문에 에크모를 넣은 상태로 VF 상태를 놔둔 대로 VF를 디플레이션을 한 몇 번 해봤는데 계속 다시 VF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샤트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그냥 VF 상태로 에크모를 어플라이 한 채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4시에 시술하고 에크모 넣고 저희 병원에 한 5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PCI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 아래 에코를 보시면 요 VF죠. 심장은 전혀 안 뛰는 상태에서 에크모 풀 서포트를 받은 상태에서 혈압은 에크모로 한 80 정도가 유지되는 상태로 저희 룸에 캐스룸에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C에도 스rum머시스가 와 있고 LAD도 스rum머시스가 좀 약간 해결이 됐지만 메인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VF가 계속 있던 상태로 이제 시술을 했고요. 에크모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오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메인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메인에도 리전이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해가지고 메인 스rum머시스가 완전히 펴지지 않으면은 좋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스rum머시스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메인이 좋아진 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디피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열리고 난 뒤에 디피블레이션 하고 난 뒤에는 VF가 다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스텐트를 하고 환자는 에크모를 이제 넣은 상태로 ICU로 이동해서 한 열흘 정도 만에 마지막 안지오그래피 피었고요. 열흘 정도 만에 에크모를 아웃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이제 안지오 하자마자 밖에 나온 사진이고요. 이거 뭐 에크모 서포트가 없으면 전혀 뭐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열흘 후에 에크모도 아웃하고 벤틸레이터도 아웃하고 중환 환자실은 이제 곧 아웃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전 팩업이 안 되는 병원에서 VF 어레스트가 났고 이게 에크모가 없이는 절대 세이브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에크모를 단 상태로 이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시술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마지막 메시지 하나를 드리면 어프로프리티한 라이프 서포트 디바이스를 갖추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포지엄이 좀 더 많아지고 또 풀 서포트가 안 되는 병원들에서 이런 라이프 서포트한 디바이스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면 좀 더 환자들이 좀 더 많은 좋은 아웃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는 심장 중환자실에 일하고 있는 영단대학교 병원 최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우리 청주 성모병원에 계시는 양동주 과장님께서 그 컴플렉스 PCI를 하시다가 생긴 테러블 코로나리 아트리 다이섹션이라는 주제로 내 등의 땀 이렇게 적으셨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청주성모병원 양동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말씀은 그 컴플렉스 PCI 중에 그 코로나 다이스 생겨서 좀 고생한 케이스 2케이스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케이스고요. 65세 여자분이시고 1년 전부터 발생한 에이티피컬한 체스트페인 주소로 왔습니다. 환자분은 타병원에서 검진하고 오셨는데 카디악 CT에서 랩트 서커플렉스에 그 리전이 있었고요. 히스토리로는 환자분이 여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상은 특별한 이상인 소견이 없었고요. 랩에서는 TG만 좀 올라가 있고 이 에코는 노말이었습니다. 안지를 해봤는데 라이트는 괜찮았고요. 레프트 해보니까 LAD 미드에 병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컴플렉스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는 이쪽 그 시술하다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레프트 선컴플렉스 감사하겠습니다. 있고 일단은 LA 뷰 카테터를 썼고 벌룬하고 스텐트에서 LAD는 잘 맞췄고요. 그래서 선컴플렉스를 시술하는데 벌룬하고 나서 보니까 그 프록시말 쪽에 다이스가 좀 생겨서 이거를 이제 롱 리전이고 정확하게 그 다이섹션 그 리전을 커버해야겠다 생각해서
2.75에 48mm 롱 스텐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하고 했는데 하고 나서 됐습니다. 이게 제일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환자분이 체스트 페인 발생하고 ST가 오르면서 브라디카디아가 생기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하이드레스 하면서 아트로핀과 도파민 주고 그래서 일단은 OM 브랜치 플로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키싱 벌룬을 했고요. 수차례 이렇게 벌룬을 했는데도 OM 브랜치의 플로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비저널 스턴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벌룬으로 OM을 벌룬 안지오플라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메디케이션 할지. 근데 환자님이 계속 심텀이 있고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서 프로비저널 스턴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 OM 오스 쪽에 그 스텐팅이 잘 안 돼서 일단은 2.5 벌룬으로 더 라지 벌룬으로 벌룬을 했고요. 하고 나니까 이 OM 오스 쪽에 또 다이섹션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커버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후부터 이제 리코딩이 안 돼서 말씀드리면은 이쪽이 빅 OM 브랜치가 앵글이 돼 있어서 그리고 각도가 이 서크랑 OM이랑 90도 각도이기 때문에 스텐팅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진입이 안 돼서 막 시도하는 도중에 스텐팅가 나오면서 가이딩이 또 밀리면서 결국에는 가이딩이 빠지면서 와이어까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 빠져버려서 그래서 이제 다시 OM 브랜치에 리와이어를 막 시도하는데 VT 카드가 어레스트가 나서요. 다행히 뭐 좀 마사지하고 카드 보자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은 리와이어를 시도를 하는데 이 앵글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막 힘을 줘서 이제 이 앵글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 안 넘어가려는 게 이 앵글 때문에 와이어가 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한번 이 OM 모스에 다이스선이 생겨서 이 리와이어를 하는데 이 폴스 루멘으로 들어가서 이게 리와이어가 안 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또 상황이 막 급박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계속 힘을 주다 보니까 또 이쪽 부분에서 나중에는 다이색이 와이어 인듀스 다이색이 생겨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르세어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다시 트루루멘으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히 트루루멘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스텐트가 또 이게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이섹션을 풀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는 좀 긴 스텐트가 필요했는데 스텐트가 또 진입이 안 돼가지고 또 이게 제가 이니셜 안지오그래피를 라디알로 해서 그냥 라디알로 시술했거든요. 브랜치 라디알로 시술했는데 백업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도트카트도 써보고 앵커 벌룬 테크닉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앵글 극복하지 못하고 긴 스텐트가 풀 커버리지 않는 스텐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mm를 포기하고 15mm짜리 짧은 걸로 이 오스만 일단 해결해야겠다 해서 탭으로 해서 프로비저널 스텐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이 오스는 커버가 됐는데 이 나중에 리와이어링 하면서 만든 다이섹션이 커버리지가 안 돼서 플로우가 이제 이쪽 스텐트 뒤쪽으로 이렇게 루미날 레로링이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스텐트는 안 되니까 벌룬으로 좀 다듬지를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2.5 벌룬으로 이렇게 다듬어주고 파이널 안지오그래피인데요. 플로우는 어느 정도 좀 해보겠는데 이 뷰에서는 좀 이렇게 다이섹션이 심해진 것 같지 않은데 약간 AP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빅 OM 브랜치의 미드 쪽에 스파이럴 모양의 다이섹션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바이탈도 괜찮고 이제 체스트 페인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프로시 타임이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고 다이나 400 정도 썼고 라디에이션 한 6그레이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 마쳤고요. 환자는 아직까지 팔로업 시에즈는 안 해봤는데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바이탈 체스트 페인 없이 잘 지내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65세 남자분이시고요. 30분 전 발생한 체스트 페인 주소로 ER 내용을 하셨고 약간 언스테이블한 그런 피처를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DM과 하이퍼텐션이 있었고 스모커였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랩에서는 벨다리 카드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에코를 해보니까 인피리올 쪽에 하이포카이네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지오를 해봤는데요.
그 RCA 쪽에 리전이 있었고 미드랑 디지털 RCA의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RCA 오스가 어버드 그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서 이렇게 좀 PCI 하기 좀 어렵겠다 하는 게 좀 느껴졌고요. 보시면은 칼시피케이션도 동반한 이렇게 이런 병변이었고요. 레프트도 보시면 레프트 메인 한 50% 정도 협착이 있었고요. 또 자세히 보니까 LA도 오스에도 심하게 이게 협착이 있더라고요. 이런 병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RCA 쪽에 올모션 장기에서 RCA를 시술을 했는데 이번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RCA 오스가 좋지가 않아서 모양 좋지 않아서 페모랄로 어프로치 했고요. 그래서 트리플렌치 AR 온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이딩 걸리지 않아서 AR 온 사이드홀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디지털 RCA가 좀 그 약간 하드한 병변이어서 시온 블루로 안 됐고 그래서 필드 XTR로 와이어링했고 코르세 백업하기 위해서 와이어링 했는데 벌룬도 이제 잘 안 들어가서 1.0 벌룬에서 순차적으로 그 벌룬 딜라테이션 했습니다. 했고 네. 했는데 이게 이제 2.5 올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쪽에 이 디지털 RCA 쪽에 다이섹션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커버를 해줘야겠다 했는데 커버하려고 이제 2.5에 26mm의 그 스텐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백업이 안 되니까 똑같아서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 미드 부분에서 계속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스텐트가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또 이렇게 벌룬 이게 카시피케는 심하고 미드에도 병변이 있어서 벌룬하고 넣어보자 해서 여러 수차례 벌룬도 하고 막 계속 밀리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뒤로 밀리고 7프렌치 카테터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 스텐트 가지고 미드에도 병변이 있으니까 그냥 미드 병변에 그 스텐트를 그냥 집어넣고 약간 미드는 컸으니까 NC 벌룬으로 더 확장을 해주고요. 그래서 디지털 RCA는 그냥 아쉽게도 스텐팅 커버를 안 하고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플로우는 나쁘진 않는데 다이셋은 일단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시술 마쳤고 레프트는 이후에 이제 원 스텐트로 크로스오버해서 하고 아이브스 보고 팟 했습니다. 하고 나서 레프트는 잘 끝났고요. 이렇게 수술 마쳤는데 환자분이 다행히 이렇게 하고 나서 바이탈 사이즈 스테이블하고 특별히 통증도 다행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3개월째 의뢰 팔로업 중인데 잘 이렇게 팔로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다이섹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타입 D의 스파이럴 다이섹션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타입 B의 다이섹션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C부터 F까지는 스텐팅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칩 환경 상황에서 물론 스텐트를 다이섹션이라면 그런 스텐트로 다 커버를 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 그런 다이섹션 발생하고 또 칩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컴플리케이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오버컴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스텐트 디스로지라든가 퍼포레이션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를 보고 봐서 바이탈 사이즈는 괜찮고 그다음에 그 체스트 페인이 없고 하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케이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동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청주 한국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우홍 교수님께서 와이어 핸들링을 잘못해가지고 와이어가 빠지거나 키핑이 잘 안 돼서 생긴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우홍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케이스는 소개해 주신 대로 오퍼레이티브의 실수로 인해서 와이어가 의도치 않게 이제 빠져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던 케이스와 의도치 않게 와이어가 키핑되면서 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뻔한 두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당뇨, 고혈압 그리고 올드 CVA로 배드리든 상태에서 요양원에 계시던 분입니다. 레스팅 체스트페인 계속 지속돼서 타 병원에서 엔지오를 하고 캐비지 레코멘드 받으셨는데 리퓨즈 하셨는데 풀 메디칼 트리트먼트에도 증상 계속 심하셔서 언스테이블 엔진압 피처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CAG를 다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쓰리베슬 디지즈에 LAD에도 스테노시스 보이고 설컴플렉스 아트리도 프록시말 디스탈 이제 디퓨즈하게 심한 병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RCA는 CTO 소견 보였고요. 그냥 일견 보셔도 칼슘이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고 만만치 않은 칩 케이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환자분께서 이제 아주 배드리든 상태였고 증상 호전 목적으로 뭐 미니멀하게 트리트먼트 하자라는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RC, CTO는 뭐 할 생각은 안 했고요. LAD와 서크 최소한으로 환자분의 증상 호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까지 해보자라고 결정하고 PCR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실 와이어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LAD도 그렇고 서크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여기 앵글레이션이 져서 와이어링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와이어링 하는데도 시간이 사실 꽤 걸리고 계속 DB 인게이지가 안 돼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서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여기서부터 되게 이제 앵글레이션이 심해서 더 들어가질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그냥 미니멀리즘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빨리 딱 할 때만 하고 끝내자라는 그런 오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본론하고 서크도 본론했는데 서크가 사실 요 디스탈 파트가 더 심했는데 이쪽으로 안 들어가서 프록시말만 하고 디스탈 쪽은 이제 스몰 본론으로 1.5 본론 먼저 하고 그다음 2.5 본론으로 하고 나서 스테바이즈로 하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본론 이펙트는 본론 효과는 뭐 괜찮았습니다. 서크 괜찮았고 그래서 LED 먼저 이제 스텐팅을 이제 했었고 디지털 서크 쪽으로 스텐트가 인게이지가 잘 이제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패시지가 잘 안 돼서 사실 조금 그 힘들어가면서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니멀리즘이니까 프록시말 쪽 디지털 쪽에 본론 하고 나서 리절트가 나쁘지 않으니까 본론까지만 하고 프록시말 서크 쪽 하고 LED 이렇게 이제 V 스텐트 모양으로 해서 이제 키싱하면서 끝내자 끝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파이더 뷰에서 이미 LAD의 플로우 안 좋은 게 보이죠. 그리고 크레니알을 올려서 딱 다시 찍는 순간에 아플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섹션이 이제 어킷 클로저 다이섹션 때문에 생기면서 근데 더 큰 문제는 와이어가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와이어를 주의하면서 주의 깊게 계속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와이어가 로스 돼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멘붕이 빠집니다. 와이어만 사실 빠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됐었으면 다이섹션이 생기더라도 뭐 아이브스 보면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본론을 하면서 그런 충분한 해결 방안이 있을 텐데 와이어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사실 와이어링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와이어 뭐 하나 써보고 또 잘 안 돼서 2개 써보고 낑낑대면서 사실 고생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30분 넘게 와이어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스루 그리고 시온블루 와이어 가지고 2개 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조금씩 어떻게든 트룰루맨을 찾아서 트룰루맨 플랩을 어떻게든 좀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낑낑대면서 어느 순간에 사실 이렇게 열렸습니다. 뭐 제가 뭘 해서 열렸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어느 순간 이 트룰루맨이 오프닝 되면서 팀이 3 플로우를 회복했고 이 타입 B 다이섹션 말단 다이섹션만 남아서 플로우도 괜찮고 그리고 이 프로시저 타임 2시간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더 하지 말자 미니멀리즘이니까 그래서 사실 프로시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하는 게 이제 칩 프로시저인데 와이어링을 처음부터 좀 충분히 더 시간을 들였어라도 깊게 했었어야 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남고 그리고 와이어링을 키핑하지 못하고 와이어 워크를 좀 더 신중하게 이제 빠지지 않게 더 주의했어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팔로우 해보니까 그런 다이섹션 흔적은 없고 경과는 이제 괜찮았던 환자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인페리얼 스테미 킬리번으로 오신 5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사실 스테미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LAD 서크는 인터미디얼 리전이고 RCA 쪽에 이제 니어 토탈 글루전 보이니까 사실 스테미라고 생각하고 와이어링이 쉽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까다롭지 않은 병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퓨즈하게
그리고 꽤 시비한 스테노시스 그리고 칼시피케이션도 꽤 있는 그런 병변이고 마일드한 어떤 플락에서 플락 럽처가 되면서 스롬보시스 생긴 그런 스테미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시비어한 오클루전이 있는 스테노시스 있는 상태에서 오클루전이 생겼던 케이스고 말 그대로 와이어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볼룬 백업까지 하고 그리고 필드 XT 와이어를 써서 겨우겨우 어렵게 와이어링을 했고 그리고 볼룬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니트랙 1.22mm 볼룬 가지고 이제 스테바이즈로 해서 2.0 볼룬 했는데 뭐 기별도 안 갑니다. 그래서 하이프레셔 볼룬 이제 제가 좀 소심해서 이제 큰 볼룬을 못 하고 2.5 NC 볼룬 가지고 아주 맥시멀 프레셔까지 하면서 일단 겨우 이제 넓혀 놓고 스탠트를 넣으려고 하니까 좀 이제 긴 스탠트가 필요하니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딜리버리 페일해서 와이어를 하나 더 넣고 이제 커팅 볼룬 하는 것처럼 이제 NC 볼룬으로 여러 차례 이제 볼룬을 하고 나서 겨우 이제 스탠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탠트가 넘어가니까 이제 기쁜 마음에 이제 됐구나. 그래서 아주 재빠르게 볼룬을 하고 RBP까지 신나게 이제 프레셔를 올렸습니다.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기 와이어 2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와이어를 그대로 둔 채로 이제 스탠팅을 했고 굉장히 칼슘이 심하고 또 토저스한 리전에 RBP까지 이제 올리고 롱 스탠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와이어를 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빼지 고민하면서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계속 당기기만 했습니다. 한 30분 당긴 것 같습니다. 한 0.5mm씩 아주 뭐 0.5mm씩 아주 천천히 계속 당겨서 오래 걸려서 결국에는 사실 빠지기는 했는데 사실 빼는 동안에 사실 제 머릿속에 굉장히 이 30분 동안 이게 끊기면은 어떻게 하지? 끊기면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는 뭐 하이프레셔하고 이렇게 리절트는 좋게 나왔지만 만약에 이쪽에서 와이어가 디스커넥이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뭐 스탠트를 쫙 디스탈까지 붙일 수도 없고 수술을 한다면 이거를 서지칼로 이게 와이어를 스탠트가 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뺄 방법이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은 칩 케이스에서 와이어 워크는 이제 와이어를 제거하고 또 키핑하는 그런 와이어 워크는 굉장히 좀 섬세하게 그리고 잘 결정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고 칩 케이스에서 와이어링 가능하면 깊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와이어를 뺄 때도 어떤 다른 심각한 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장환 이준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20분 남았으니까요. 예, 배장환 교수님이 Q&A 해주시는데 제가 잠깐 우리 배장환 교수님이 우리 중재학회 보험이사 아직도 하고 계시죠? 예, 선생님. 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지금 엔지오방에 있는 의료기관이 한 200여 개 전국에 산재돼 있고 그 중에 이제 풀 그 서지컬 백업할 수 있는 병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0개 정도. 그다음에 중재학회 인증 그 캡방이 1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 그래서 이제 뭐 서지컬 백업을 다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뭐 케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경우 2차 병원 서지컬 백업이 안 되는 병원에서는 그 에크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에크모는 잘 모르겠어요. 에크모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200개 캡방이 있는 의료기관 중에 반 이상은 있나요? 저도 그걸 확실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에크모를 갖고 있는 병원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개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200개 있거든요. 중에 선생님. 100개가 안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나마 에크모가 많이 보급된 것도 이 심장내과에서 보급한 것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지역 거점병원 중심으로 에크모를 갖다가 거의 막 주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건 또 우리가 많이 쓰는 VA 에크모가 아니고 VV 마켓 에크모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게 IABP가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IABP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이 카디오제닉 쇼크라든가 어큐트 클로저가 된 환자들한테 브릿지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탈리티를 개선시킨다는 데이터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 말씀대로 에크모를 들여놓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에크모가 단순하게 그냥 쉽게 말해서 작은 병원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구가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라든가 아니면 중환자실 케어라든가
간호 케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받침이 안 돼 주시면은 사실은 이거는 트랜스퍼라든가 어전트 환경을 갖다 한두 시간 넘기는 디바이스로 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야 되겠고 예. 이 중재학회에서 하고 있는 인증에도 그 인증에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중재학회를 떠났지만 우리 배장한 교수님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혹시 이제 우리 이사회 이럴 때 그 에크모를 우리 중재 인증의 한 그 요소 그 조건으로 넣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 예. 예, 그거는 교수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예. 우리 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A 진행해 주시죠.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제목이 서지컬 백업이 없는 상태에서 취PCI를 하다가 아니면 그거를 플래닝을 하거나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세 병원 먼저 발표하신 병원은 그래도 서지컬 백업이 되는 병원이고 사실은 청주성모병원하고 청주한국병원은 온사이트 서저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서 청주성모병원하고 그 청주한국병원의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사이트 서지컬 백업이 안 됐을 때 어떤 생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정환 교수님 안 보이시는데 여기 패널 선생님들이 한 예. 7분 나와 계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 순서 없이 뭐 우리 청주 쪽에서 굉장히 터프하게 지금 캐비지 안 하고 시술해 주셨는데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배정환 교수님 뭐. 그 와이어가 먼저 빠졌던 상황하고 네, 김성훈 마이크 선생님. 상황이 네. 있었어요? 저기 들리나요? 배장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김성훈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저기 네, 아까 안녕하세요. 그 첫 케이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탁구 추보가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차 병원에서 볼 때 환자를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코로나리 이렇게 그 임팩트 돼가지고 모든 질환을 갖다 코로나리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첫 케이스도 보면 그 뭐지 탁구 추보 카디오마이오패시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왜냐하면 아까 플로우 자체도 이렇게 그 코로나리 페인으로 보이지가 않고 또 환자가 가스 캔서였고 그래서 인터벤션보다는 좀 뭔가 스텝 바이 스텝을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한 케이스는 50세 여자 환자인데 그게 그냥 아세로마이오나 랩트 메인이라고 바로 이렇게 결단 짓는 것도 조금 리스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특히나 비기너들은 이렇게 랩트 메인 와이어링 하다가 다이색 만들고 익스파이어하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랩트 메인 할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안에 아세로마의 어떤 그런 걸 어떤 컴포넌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프로시저를 하는 게 맞고요. 또 아까 한 케이스는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를 볼 때 옆에 있는 헤모다이내믹을 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메인이나 오스라는 모든 프로시저를 할 때는 이제 댐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댐핑이 되면 바로 빼면 됩니다. 댐핑 후에 VPB나 VT가 오면은 환자가 되게 아주 안 좋은 코스를 밟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 페이시트 모니터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베드리든 스테이트의 환자를 갖다가 그 토탈 오클루전도 아닌데 CTO도 있고 한데 그걸 프로시저를 해야 되나?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풀 메디컬 세라피를 해보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특히 2차 병원은 서지컬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사의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1인론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의 디시전 메이킹이 잘못되면 이거는 정말 요단강을 건너버리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좀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뭐 정확한 이머전시가 아니라면은 뭐 여러 가지 인바이런먼트 팩터를 봐가지고 뭐 다음 단계로 해가지고 PCR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1인 혼자서 하는 2차 병원에서 실컷 백업이 안 되는 병원에서 이제 프로시를 하는 선생님들은 좀 많은 고민들을 좀 더 해보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예측을 하면서 프로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또 한 케이스는 그 서크 디스탈에 그 에뉴지말 체인지가 있고 이제 프록시말 쪽에 리전이 있는데 그걸 아이브스 안 보고 그냥 서크 디스탈의 리전에 맞춰 그 바스큘라 베셀 다이아미터에 맞춰 가지고 스텐을 불면은 100% 다이색이 오겠죠. 다이색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보고 해야 될 거고 그 아이부스가 있다면 항상 아이부스를 보는 걸 습관화해가지고 브러쉬를 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청정병원 이용인데요. 그 제가 아까 이제 사실 2차 병 저는 2차 병원에 있고 서지컬 백업이 이제 없고 에크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발표했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LED 쪽에 이제 어큐트 클로저가 생겼는데 와이어링이 사실 하다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수술 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할 때까지 환자가 버텨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버텨주지 않을 경우에는 에크모 백업이라도 있으면 사실 훨씬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사실 굉장히 좀 애먹었던 케이스였고요. 사실 또 다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또 프로시저 한다가 어큐트 클로저 생겼는데 결국에는 어큐트 클로저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을 보냈던 환자도 있습니다.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 환자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제 큰 문제는 없었지만 환자분이 버티지 못할 때는 사실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에크모가 조금 더 그 환자 안전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사실 그 베드리든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체스트 페인 너무 심하셔가지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일상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PCR을 할 수밖에 없었고 캐비지 레커멘드했지만 캐비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서 사실 뭐 증상 없이 잠도 잘 주무시고 굉장히 환자분 만족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이용 과장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 과장님 평소에 프로시저 하시는 거 봐서는 뭐 무리한 인터벤션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게 특히 프록시말이나 미드 LAD에 와이어가 빠져서 어큐트 클로저가 되면 결국에는 에크모라고 하는 거는 브리징 테라피가 되고 뭐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정옥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병원에 온사이트 캐비지 퍼시리티를 갖출 수는 없고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미국도 스웨덴도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혈관 센터도 가능하면은 응급의료 센터처럼 하이라키를 만들고 외상 센터처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4hour 온사이트 서저리가 되는 센터가 있고 그 주변이 완전히 얼라이언스를 잘 맺어가지고 이거를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에크모가 안 된다면은 단시간 내에 트랜스퍼를 시켜서 수술방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전이나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내에 이게 한두 명의 서전 있는 병원을 서너 개 만드는 것보다는 3명, 4명 서전 있는 병원을 갖다가 한두 개로 잘 유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2차급 병원에서 이벤트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환자는 최대한 빨리 와서 응급으로 수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심장학회하고 흉부외과 학회가 서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게 국민이나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벤트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교과서에서 생기는 이벤트 레이트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마 뭐 인터벤션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우리 정웅성 선생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을 테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를 겪을 테고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요즘에는 서지컬 모탈리티도 그렇고 인터벤션 모탈리티도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그 병원은 모탈리티가 진짜 올라가는 병원이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면은 타이트한 얼라이언스를 맺는 게 중요하다. 모든 병원이 온사이트 서저리를 다 할 수는 없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현장에 박재용 선생님 계시나요? 안 계세요? 이승재 선생님 계시나요? 안 계십니다. 계십니까? 네, 장재혁 교수님은 장지혁 선생님, 네 계십니다. 예, 뭐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온 장재혁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번에 칩 인터벤션을 많이 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제가 케이스 발표하신 것들 들으면서 좀 이제 의문이 생겼던 거에 대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우영 과장님께서 저기 그 하셨던 케이스 중에 LAD 이제 어큐트 어클루전이 생겼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호전이 되어서 환자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끝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와이어링이 잘 된 이후에 혹시 아이브스나 다른 이미징 검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저는 이유를 오히려 모른 다음에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갔을 것 네, 같아가지고요. 저도
굉장히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어링을 또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이게 어큐클러즈 생겨서 다이섹션 때문에 좀 애먹으니까 또 이게 와이어링을 더 디스탈로 하다가 또 이제 겨우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다이섹션 생겨서 문제가 될까 봐 좀 겁나서 아이부스 너무 보고 싶었지만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장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지의 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레프트 메인 케이스를 보면은 4.0 곱하기 15mm짜리 레조들 오닉스가 들어가는데 아마 그때 프로시저를 할 때 이 생각보다 DES에서 쇼 스탠트가 구색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레졸루트 15mm가 제일 짧은 스탠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고 났더니 프록시말, 그러니까 디스탈 엣지가 LAD하고 서컴플렉스 오스에 걸리면서 그게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을 해가지고 바이퍼케이션 DS, ISR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가능하면 좀 약간 이 레프트 메인을 보면은 정말 무섭잖아요. 시술한 입장을 봐서는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지만 결국엔 그런 크리티컬 리전, 칩 리전이 중요한 거는 인베이시브 이미징인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볼륨 크게 해놓으시고 아이부스 잘 봐가지고 스텐트 랜딩 존을 잘 확인을 하고 프로퍼 사이징의 스텐팅을 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언더 익스펜션 없게 만들어 놓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그 침리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사이트에서 가능하면 해결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엔지오를 찍고 나서 환자가 굉장히 어전트한 컨디션이 아니라면은 이게 딜레이드해서 하루 이틀 정도 플래닝을 잘 하고 그리고 캐스방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시스트하고 의견을 공유를 해서 내가 처음에 아이부스를 보고 와이어를 뭐를 쓰고 본론을 어떻게 하고 스탠트를 이렇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유를 한 다음에 같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순조로운 것 같고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도 훨씬 더 여유 있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지를 하는 게 오히려 생각보다 프로시저 타임을 길게 만들 것 같지만 컴플리케이션을 줄이거나 아니면 옵티멀 레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세컨 이벤트를 방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인베이시브 이미징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도 언더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없다. 중요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성규 선생님 혹시 자리 계시죠? 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아까 저기 랩터 메인 그 여성분 처음에 이제 스탠트 그 넣었을 때요. 그 처음부터 바로 스탠트를 넣는 게 아니고 이게 스파점이 있는지 이걸 좀 먼저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분한테 그 급하게 이제 스탠트를 넣었는데 다음에 흉통에서 와서 보니까 RCA 쪽에 심한 스파즘이 있는 환자들이 몇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아주 환자가 응급 상태가 아니라면은 일단 스파즘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래서 스파즘이 아니라 하면은 이제 그 랩트 메인에 대한 그 이런 그 시술 이런 계획을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면 그런 스텐트를 안 넣어도 되는 환자를 스텐트를 넣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그 환자 일생에 있어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용 선생님 아까 저기 그 와이어가 이렇게 트래핑 됐을 때 그때 무리하게 뭐 빼다 끊기면은 또 그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꽁수를 써가지고 그 1.25 발론을 가지고 그 와이어는 쪽으로 넣어가지고 살짝 발론을 해주면은 그 사이 공간이 떨면은 그걸 해가지고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놓고 다시 그 스텐트 넣은 부분을 그, 그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다시 확장해주면은 안전하게 와이어를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저기 에크모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에크모 없는 병원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걸 갖다가 다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 그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일단 병원을 그 어디서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 도시에서 주된 병원이 그 포터블 에크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필요했을 때 그쪽에 연락 왔을 때 바로 가가지고 에크모를 해가지고 환자를 좀 같이 데리고 가지고 케어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 거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규태 선생님 뭐 스패즘 혹시 아니냐고 그런 질문이 네. 나왔는데 확인하셨나요?
젊은 그 여자분이신. 환자는 제가 프로시저 한 분은 아니라서 약간 이제 처음 임상 조교수 발령나신 이제 좀 비기너이신 분이 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환자를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받아서 보긴 했는데, 뭐 그 캣방에 이제 이전에 했던 직원들한테 여쭤보니까 뭐 정말 뭐 카디악 마커가 올라와 가지고 뭐 심플 리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프트 메인이나 그 우리 이미지 가이딩의 되게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레프트 메인 조금 마로보시전 뭐 케이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교수님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스파즘이인지를 그 카테터 인듀스드, 특히 이제 오스티움 아이솔레이티드 레프트 메인 그 스테노시스는 또 카테터 인듀스드 또 스파즘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하고 했었어야 되는 프로시저가 아니었나 좀 아쉬움이 듭니다. 배정환 교수님 한 분 정도 더 예, 질문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예. 네, 조상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자리 계세요? 누구요? 거기 안 계시는구나. 안 계세요. 그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이유용 아까 선생님. 지금 네, 우리 네, 이유용 선생님. 네, 질문은 아니고 아까 에크모 이제 말씀하셔서 사실 저도 이 에크모가 없는 상황에서 프로시저 할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아서 에크모를 도입하는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근데 2차 병원급들이 에크모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 문제입니다. 에크모 그렇죠. 넣어놓고 이거 관리할 사람이 없고 또 코를 예, 계속 맞아요. 받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본 거는 에크모를 우리가 2차 병원에서 넣고 넣은 환자들은 우리가 이제 중점이 되는 그런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서 에크모를 넣고 나서 넣은 환자들은 빨리 뭐 몇 시간 안에 그 대학병원에서로 빨리 트랜스퍼를 해서 에크모 관리는 대학병원 중점 병원에서 해주고, 넣고 환자분이 나빠지지 않을 때까지 브릿지 그런 트리트먼트를 하는 그런 모델도 사실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교수님,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CTO PCI 저페니스 센터 중에 하나가 도요하시 하스피탈인데요. 도요하시는 오사카에서 신칸센으로 한 30분 정도 더 가야 돼요. 근데 도요하시 센터에는 서지컬 백업도 있고 그리고 에크모도 있는데, 에크모가 웬만한 환자 같으면 자기들이 보지만 진짜 중환이 있는 경우에는 오사카에 보면 국립순환기 센터가 있거든요. 국순에 연락을 하면 국순에서 모바일 ICU나 아니면 헬리콥터 에크모가 있어가지고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환자에다 집어넣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 과장님 말씀하셨던 에크모를 사고 운영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결국에는 간호 인력이라든가 에크모를 갖다가 효용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윤성규 선생님이나 이용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티컬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에서 서저리라든가 아니면 고위험 시술 그리고 에크모 같은 건 리저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저런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심장내과 의사들하고 흉부외과 의사들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요. 배정환 교수님 그래도 오늘 좀 몸이 많이 아프신데 좌장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교수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네 한 1, 2분 정도 우리 지금 한 200군데 중에 150개가 지금 서지컬 백업이 안 되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우리 중재시술 선생님께 아주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배정환 교수님이 저에게 뭐 시술의 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60이 넘어서 저는 요새 메디컬 테라피의 대가, 캐비지를 많이 보내는 대가가 됐습니다. 시술 잘 안 합니다. 우리 배정환 교수님 뭐 정리해 주시죠. 예. 저기 선생님 예, 한마디만 교수님 지금 더 저희가 한 200개 센터 그리고 NGO가 들어가는 게 200개 센터가 되고 1년에 한 190개, 한 170개 센터 정도에서 프로시저를 했다고 해서 리임버스를 요구를 하시고 계시니까 액팅 센터는 한 18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절반 이상은 사실은 에크모도 없고 그리고 온사이트 서저리 백업도 안 되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를 NGO를 찍었을 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병변인가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지컬 백업이 필요한 게 명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리하게 진행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사고가 급하게 났을 때가 사실은 문제가 되긴 한데, 그럴 때도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때를 생각을 해서
근거리에서 서지컬 백업이라든가 에크모 백업이 되는 병원과 이 원래는 중제학회에서 얘기할 때 인증기관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서지컬 백업을 만들어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잘 검토를 하셔서 모든 병변과 모든 환자를 내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지만 환자에 대해서는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제 스스로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따져보고 그리고 만약에 가용한 인력이 없다면은 주변에 있는 캐스랩에 몇 명 안 되는 영상의학과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뭐 PA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플랜의 쉐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보셨던 스텐트를 갖다가 세게 넣고 나서 기뻐서 포스트 다일레이션을 했는데 와이어를 갖다가 비하인드 스텐트로 남겨놓고 나온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어시스트들이 과장님 그거 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오퍼레이터는 병변에 집중을 하면은 일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팀을 잘 빌딩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배장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심평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심평원 직원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분이 배장환 교수님이에요. 말씀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하시죠. 오늘 우리 배장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5분의 증례를 발표해 주신 스피커, 그다음에 패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